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76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 하지 않고 국방발전 전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고요. 예. 첫 번째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처음 하는 거고요. 예. 예, 아마도 이게 한국도 우리가 아덱스라고 해갖고 합동 무기 체계 전시회를 하고 예. 주요 국가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뭐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규모 열병식을 작년 상십자 이제 10월 10일에 했었는데 네. 그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번 전람회를 보면 거기에 못지않은 국력 시위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들을 공개해서 북한 주민들과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또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비용은 뭐 크게 절감을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회성 열병식보다는 네. 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어떤 무기들이 이 전람회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시험했던 무기들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예. 특히 올해 들어서 뭐 3월이랑 9월 달에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이것을 잘 그 전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무대 중간을 정면을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예. 왼쪽에는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오른쪽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괌, 알래스카, 뭐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북한이 시험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화성 8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보여줬고요. 예. 그거 외에도 그 반항공 지도공 미사일, 이것도 지난 30일 날 시험 발사했던 것들인데 예. 그걸 보여줬고, 그리고 2019년부터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올 3월 달에도 보여줬던 이른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예. KN-30, 이 KN-23의 개량형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보여줬고요. 새로 나타난 것은 그 미니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네. 북한이 이거는 북극성 4, 북극성 5 같은 좀 큰 것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작은 걸 보여줬습니다. 예. 아마도 북한이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서 탑재를 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 체계의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전술 핵무기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무기 체계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눠서 이게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지난 5년간 그 개발했던 거를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대외 메시지도 좀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외 메시지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뭐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 네 가지로 간략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군사력을 지속 발전시키겠다. 국방력 강화가 핵심 정책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핵 전쟁 억제력,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것이고요. 예. 이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전략 수단들의 개발 생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핵 능력을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판단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뭐 9월부터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뭐 이중 잣대 그런 얘기가 계속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 잣대를 철폐해라. 네네.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개발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 자위력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도 그 국제사회의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경고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미 정책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또 포함했죠. 예. 그 연초에는 그 미국을 그 최대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이게 네. 톤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뭐 연초 1월 8차 당대회 때 뭐 직접 얘기를 했었고요. 예. 주적이라는 거. 그리고 북한은 여지껏 미국을 주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예. 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대화의 여지를 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자신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가 이게 일반적인 무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자위력을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남북 통신선이 이게 복원된 지 지금 열흘 됐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진척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예. 뭐 김여정 국장도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통신선이 복원이 됐는데 근데 북한이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조건을 달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청결 조건이 있다. 그건 두 가지.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중잣대를 철회해야 되고 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럴 경우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조건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대화 의지는 일단은 북한이 정말 그 대화 테이블에 올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오지 않고 계속해서 뭐 성명이나를 통해 계속 한국한테 요구를 한다면은 예.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에 임하면 예. 그러면 일종의 이 무력 시위, 도발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 근데 북한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무기 체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 일종의 도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야 북한이 대화에 남한과의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통일부에서 답답하겠습니다. 그 영상회의 시스템 그 구축 이거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그때 통신선 복원하자마자 예. 영상 시스템을 복원을 하고 구축을 하고 북한한테 대화를 제의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통신선이 복원된 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북한도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네. 미국 정부의 그 외교 우선순위 그 테이블상에 네. 이 북핵 문제가 그 핵심 이슈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특히 아프간 철군을 즈음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게 미국 국내외의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핵심은 뭐 역시 근데 중국 견제고 또 이란 핵 협상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물론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미국이 제안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예.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연합훈련 중단부터 이쪽 끝으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선 조치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런 양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미사일 뭐 발사 시험 그다음에 그 대화 재개 이거 시사를 하는 식으로 이제 병행하면서 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상황이 이제 별다른 어떤 뭐랄까요 그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현재 북한은 일종의 공세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9월 달에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이번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제도화된 거니까 나름대로 1년치에 할 만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 시험들이 있겠죠.
그 기간이 아마 최대치로 해도 11월 말 정도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되면 예. 북한도 이른바 총화라 해갖고 굉장히 바쁜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중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2월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3월 한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아마 이즈음에 가서는 북한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히 네.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는 뭐 북중 관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3월달 한국 대선도 북한은 굉장히 큰 관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즈음이 한번 또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미 북한 내부 주민들도 알게 밝혔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의 그런 명분이 쌓이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보통 북한이 지난 3, 40년간 한 것을 보면은 일종의 벼락끝 전술로 몰아붙인 후에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 네. 미국 측하고 종전선언 비롯해서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관련 전반적인 협의를 아마도 할 텐데 네. 뭐 어떤 주요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세 가지죠. 말씀하신 종전선언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베이징 올림픽과도 연계돼서 거기서 남북미, 남북미중이 만나는 그런 돌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북한이 9월 달에 계속 미사일을 쏘는 공세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여러 차례 선 조건으로 미국이 먼저 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북한한테 뭔가 유인책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 측면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좀 어려운 좀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서훈 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미 미국 측에서는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현재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대화가 재개되면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제재 문제인데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글쎄 이로서는 돌파구 마련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북한과 일본과 관계도 좀 보시죠. 네. 일본의 새로운 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첫 국회 연설 지난 8일이었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일 관계는요? 기시다 내각의 대외 정책 핵심 기조는 이미 밝혀졌는데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비핵화, 그 핵 반확산, 비확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안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권을 강조하니까 납치자 문제가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 납치자 문제는 기시다 내각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내각이 들었던 이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납치자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일 관계 개선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북일 관계는 북미 관계와도 연동이 됩니다. 특히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국과 동조화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뭔가 개선이 되고 대화가 재개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준해서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하네요. 예. 글쎄 한일 관계는 예. 일본의 반응은 뭐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 뭐냐면 일단은 그 핵심인 그 특히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이것을 뭔가 법제화를 해야 된다. 그 한국 정부가 확실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은 맞고요.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뭐 사실은 그 중도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아베 신조나 스가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일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권의 예. 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향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였습니다.